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네. 제3회 강의로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와 인류사의 정방향. 제목이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내용에서 플라톤이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런 책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이 추운 날씨에 이런 시각에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분 한 분이 도대체 이런 제목의 강의에 종로에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리라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모두 하나의 작은 기적들이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정이 전체적으로 전체주의 체제와 우리가 이제 대립하고 있고 자유민주 체제 이념의 뿌리는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민주정 또 기독교 전통에 바탕한 자유 이 두 개가 뿌리가 된 가장 발달된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와 대립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극단이 김정은 체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큰 요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에서 체제 대결을 넘어서 자유민주정이 승리하는 자유통일의 과업은 세계사의 어떤 문명 방향성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떻게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운명적으로 지금 그 결정적인 시점 위에 서 있다. 이런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고 있을 때는 공기의 소중함도 모르고 공기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데 공기가 희박한 곳에 가면은 아주 그냥 괴로워지고 공기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처럼 자유민주정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특별히 준비하고 또 그 당연시 여겼던 것의 뿌리에 과연 어떤 풍부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예사로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제목처럼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를 일부 파트에서 약 50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사의 정방향이라는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을 2부에서 약 45분, 10분 휴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유민주정이라고 할 때 정자가 정치체제, 그래서 정치체제 부분을 15분 정도, 그리고 민주정의 부분을 약 20분, 그리고 자유의 부분을 약 15분 그렇게 할당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인류사의 정방향은 한 4가지 파트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전체주의에 대한 인간의 어떤 내재적인 경향과 그에 빠지기 쉬운 취약성에 대해서 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3가지 시각 틀을 살펴본 뒤에 자유민주정의 문명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 영어로 리버럴 디마크러시라고 하는데 저 디마크러시 할 때 크러시 이것이 정치체제라는 뜻입니다.
이즘이라고 보통 끝나는 어떤 주의하고는 다르지요. 말 자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정의 바탕이 되는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정치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정치 체제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가져야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가 현실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뚜렷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경제법의 삼각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이것이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치체제라는 부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 대 전체주의 체제라는 대립, 이것이 전체주의 체제의 극단으로서 김정은 체제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부터 3대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김일성 때부터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사실은 숨어있는 북한의 헌법 중의 헌법, 내세우는 헌법과는 사실은 거풀에 불과하고 장식적인 헌법이죠.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숨어있는 최상위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10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10조 각 조마다 세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3조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하면서 누구도 모른다는, 그 밖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 어쩌고 막 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이걸 어기면 소위 1호 사건, 1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거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초상화뿐만 아니라 문구조차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삼부자의 사진을 찢고 불태우는 운동이 일어났죠. 자, 우리가 실천적인 과제로 오늘 2시간 강의를 마친 후에 확신을 갖고 이 삼부자의 사진을 찢는 퍼포먼스를 우리가 실천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의 개정으로 밑에 보시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제 자기 이름은 못 쓰고 당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절대화하는, 삼부자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주의 인접 체제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가 됩니다. 최대권 교수님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노란 글씨로 된 부분 보이십니까? 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권위주의는 중국의 공산당 일당 체제의 권위주의와 차별화되게 적어도 형식적 법 규범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 복수 정당 체제와 정기적으로 치러진 선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정치 현실은 형식적 헌법 규범에서 벗어나 권위주의적이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복수 정당 및 선거 등이 그 후의 민주화에 크게 작용한 중요 변수 중 하나였다. 그 후의 민주화라는 게 87년을 말합니다. 87년 헌법. 그런데 형식적이라 했지만 이건 장식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식적은 정말 그냥 장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 형식은 아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좀 제한된 의미가 범위가 있었다는 차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낮은 단계의 이걸 권위주의라 표현했지만 최대건 교수님은 다른 대목에서는 낮은 단계의 법치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거쳤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자유민주주의 기틀이 놓이고
낮은 단계의 그 제한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높은 단계로 완전히 실질적으로 법치민주주의를 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을 보시면 읽어보죠. 시작.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전체주의 플러스 국가계획경제 체제로 시작하여 시장을 허용하는 공산당 일당 지배의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의 나라이며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의 면에서 헌법 규범과 정치 행태의 괴리 현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즉 중국은 아예 괴리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괴리 자체가 생길 수 없냐면 자유민주의 틀을 규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날 수조차 없는 체제라는 것을 분석하고 계신 겁니다. 중국의 이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에 굉장히 인접한 체제고 유사한 체제이며 최근에 교회 건물을 막 폭파시킨 바 있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 체제로서 미국, 일본, 대한민국은 체제로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과거 역사 이런 부분과 체제로서 우리가 체제 라인에 있다는 것을 혼동하면 굉장히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과거 일본 우리보다 더 격렬하게 싸웠지만 체제 동맹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이 흔들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토 내에서 견고하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대결로서는 중, 북한이 한 삼각 동맹을 이루고 있고 한미일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은 세계사의 방향성을 둘러싼 대결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논제로 정치경제법, 우리가 뭐 흔히 가까이 있다고 듣는데 그 부분의 사슬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자유민주 정치체제가 있고 그 옆에 실질적 법치주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보통법적 법치가 자리하고 그 위에 시장, 자생적 질서라고 볼 수 있는 시장적 질서가 자리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은 뒤에 보겠지만 시장적인 질서가 인류 사회에서 제일 먼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장적 질서 하에서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를 발달시키는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질서는 더 활발하게 커집니다. 최후적으로 자유민주 정치체제가 나타나자 이 삼각형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영국과 미국의 폭발적인 근대 발전의 역사입니다. 반면 이 세 가지는 동반 퇴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험했듯이 약 1년여 넘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훼손되고 퇴행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각종 통제적인 자유시장적이지 아닌 어떤 행태와 정책들이 난무하고 그런 방식으로 헌법을 고치겠다는 논의가 막 나오고 자유민주 정치체제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자유민주 정치체제도 아니고 실질적 법치도 하지 못하고 형식적 법치를 간신히 시작하는 건데 중국이 처음에 뭐를 합니까? 시장을 제한적으로 조금 받아들이죠. 그러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형식적 법치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를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과 자꾸 상대를 해야 되고 외국인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최소한도나마 제한적인 형식적 법치까지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제한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민주정, 시장 질서에 대해서 또 숨겨져 있지만 법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견을 펼친 하이에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저서 중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각기의 거기부터 읽어보죠. 시작. 각기의 자유로운 행위의 영역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은 서로 충돌함이 없이 각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자유의 경계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대로부터 이러한 범위들이 있어 왔고,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은 항상 그런 제한적인 성격의 자유이고, 나아가서 시장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계선이 있는 제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서 그것이 창의성의 바탕이 되고 이렇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시작 읽어보죠. 시작. 법, 자유 및 재산은 분리불능한 삼위일체이다. 그래서 법이 보통법적 질서, 실질적 법치주의 쪽이고, 자유, 이것이 자유민주적 정치, 자유민주 정치 체제, 재산, 이것이 시장 질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 부분을 이미 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법이라는 것이 노모스입니다. 밑에 보면 이것을 그리스어로 노모스와 테티스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전에서 듣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 다 노모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고 보편적인 행위 규칙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노모스입니다. 그에 반해서 테티스란 것은 막 위에서부터 제정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법령 같은 것, 나아가서 극단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에 이름만 법령이지 하나의 누구 개인에 대한 어떤 처분 조치, 그런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런 것을 테티스라고 해서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쭉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가 축적시켜 온, 그리고 어떻게 극단적으로 보면 만들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그런 법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죠. 함부로 만들 수도 있는 성격의 틀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장하는 법, 자라나는 법, 우러나는 법, 원래부터 있어 왔던 법, 이런 틀을 우리가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산의 인식이 가장 원시적인 문화의 성장보다 선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게 부족 단위의 소유건 가족 단위의 소유건 어떤 이게 우리 거라는 그런 경계가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까마득한 때부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정치 체제에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게 국가의 정치 체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러나온 애국이고, 국가, 국기, 국민의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마치 세련되고 어떤 발달된 태도처럼 여겨지는 것은 굉장히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애국이란 말을 촌스러운 말로 젊은이들이 잘못 이렇게 편향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장 발달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세련된 문화를 자랑했던 아테네, 애국심이 지금 보겠지만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발달한 영국과 미국,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예. 미국의 퇴역 장병을 존중하는 문화는 유명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우리가 유명한 마라톤 전투를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페르시아 대제국과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들이 싸워서 페르시아가 볼 때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 도시국가가 1차 이기는 그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펼쳐진, 거기서 승전보를 전한다고 뛰어왔던 게 마라톤의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사령관들이 두 패로 나뉘었는데, 자, 그래서 둘로 나뉜 사람들 중에 하나 사령관한테 가서 누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죠. 두 줄만. 시작. 칼리마코스여, 바야흐로 아테네가 노예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유를 확보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밑에서 두 줄 보면 찬란한 업적을 세워
후세에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어.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테네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어. 만약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에 굴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히피아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떠한 재난을 겪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 이기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여러 나라들 중에서 1등국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어째서 이들 사태의 최종 결정권이 다름 아닌 그대에게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어. 그래서 싸우냐 거의 항복하냐 이런 수준에서 싸우고 그것이 우리가 1등국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자유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동요하면 사기가 동요된다. 그런데 만약 몇 명의 아테네인이 분별 없는 생각을 품기 전에 전투를 벌인다면 신들께서 공평히 처결하시는 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대가 내 말에 수긍하여 내 쪽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조국은 독립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리스의 제1등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결국 설득하여 군사장관의 투표로 교전하기로 결정되었고 이 전투에서 이기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세계사에 이렇게 솟아나오게 된 유명한 시작입니다. 그때 그리스인들의 어떤 자부심과 문명사적인 자각, 자기들이 이 세계사의 굉장히 주역이라는 자각이 드높아졌고 그로부터 뒤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그 학문도 더욱 극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의 폴리스가 오늘날 우리 근대 국가의 원형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이제 제국인데요. 제국은 커다란 고대 이집트 제국, 중국,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처럼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왜 폴리스와 조금 다르냐면 제국은 거의 평정을 해버린 상태로 그 안에 예전에 각기 국가였던 것들을 다 경계선을 좀 무너뜨려버린 그런 상태가 제국의 상태입니다. 제국 밖은 거의 국가적 형태를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보통 중국 유학생이나 러시아 사람하고 서방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흔히 이제 너희 나라의 특수성, 중국의 이런 민주정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형적인 대답이 있어요. 돌아오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중국은 너무 크다. 러시아는 너무 크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하는 그런 질서 이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즉 그것은 보다 이제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들은 일종의 제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국가적인 단위의 틀로 자기들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규율할 수 없다. 그런 예외를 주장하는 것인데 모수는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냐?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 단위로 행동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지구촌에서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단위로 행동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마치 국가 단위의 틀이 아닌 것 같은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애국이나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는 마치 국가를 마약처럼 이렇게 하는 국수주의자, 국뽕이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입장은 그럼 어떤 거냐? 이제 전형적인 것은 국가는 다 억압적이기 때문에 마치 히피나 자기는 방랑자, 보헤미안처럼 나는 누구도 지배하기도 싫고 난 지배받기도 싫어. 그냥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고 싶어.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 가면 여권을 안 가지고 가느냐? 외국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국 영사관을 안 찾아갈 것이냐?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 일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국가 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또 작가는 유명한 말이 자기는 인류의 공무원이라고 수십 년 그 말을 해오신 것 같아요. 말은 굉장히 멋있죠. 인류의 공무원. 근데 이게 전제하는 것은
마치 이런 세계 정부가 사실은 따져보면 있다는 식의 태도를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세계 정부가 규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가상에 그걸 설정해 놓고 그러면 그 태도로 하나의 국가 단위 내에서 국가를 해치는 막 발언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이렇게 세워요? 자기는 인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언행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이 국가의 틀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래서 소비에트가 붕괴되자 열 몇 개로 쪼개졌죠. 붕괴되기 전에 막 국가 단위를 병합해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되면 국가 경계선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틀을 이것은 촌스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히려 역사를 보면 현실적이고 세련된 것이고 그것을 애국심 혹은 애국이라는 것이 전혀 세련된 문화와 모순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굉장한 추상적인 이상론에 불과한 경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비되는 것이 사회라는 말이에요. 사회라는 말은 시민사회라는 말로도 쓰고 인류사회 이렇게도 써요. 사회라는 말은 국가와 이렇게 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사회라는 말을 쓰니까 너는 좌익이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단위 속에 조금 다르게 국가의 경계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인류사회라는 틀을 이렇게 좀 인류라는 개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또 국가의 공식적인 이런 부분과는 다른 어떤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동창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국가가 하는 건 아니죠. 국가적인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시민사회적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발달한 것이 처음이 학자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그 로마 제국은 이미 국가 경계도 조금 느슨해졌죠. 그런 하에서 기독교가 자라나면서 인류 사회라는 틀이 이렇게 자라난 최초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자유민주 정치 체제에서 정치 체제가 이제 총론적인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길었고요. 그다음 민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플라톤 관계에서 이렇게 정치 체제가 변천하는 것. 근데 자기가 이제 철인왕적인 군주정을 주장했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이라는 것을 높이 샀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공화라는 표현을 자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체제의 변천에서 플라톤의 국가 유명한 책에서 정치 체제의 이런 변천을 말합니다. 즉 이상적인 철인왕정이 있었다가 만약에 이렇게 점차 쇠락한다면 어떤 형태를 띠냐? 먼저 귀족정, 그 다음에 귀족정의 우수한 면이 조금 사라진 소수 지배인 과두정, 그 다음에 다수 지배적인 민주정, 다수 지배가 더욱 혼란스러워진 중우정, 그러다 독재자가 나타나는 참주정, 이런 식의 좀 쇠락하는 형태를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원문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무엇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그 방종으로서 반대쪽으로 큰 변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라네. 지나친 자유는 개인에서건 나라에서건 오직 지나친 노예 상태로 밖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할 길이라곤 없는 것 같기 때문일세. 독재 체제는 민주 체제 이외의 다른 어떤 나라 체제로부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극단적인 자유에서는 가장 야만스런 크나큰 노예 상태가 생기는 것일세. 이게 2000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당시 이런 민주정, 여러 가지 정치 체제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근대 국가 어떤 체제의 원형이 그리스 폴리스에 있고 정치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전적인 원형이 다 그리스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다시피 독일의 나치즘도 바이마르 체제라고
굉장히 자유가 많이 허용되었던 체제에서 그 혼란상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나타났습니다. 두 개가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자유에서 가장 야만스러운 노예 상태가 자라난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의 참주정, 오늘날 근대의 전체주의 체제는 고대 그리스의 참주정보다 더욱 극심합니다. 이게 뭐냐면 참주정 플러스 일종의 인간 신격화가 일어나는 신정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뭐까지 갖췄냐면 근대적인 통제 수단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근대의 발달된 기술이 억압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그리스 시대의 참주정보다 더욱 가혹한 면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근대의 전체주의 체제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민주제에서 잘못하다간 이런 전체주의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이라는 것을 높이 샀는데 막상 6가지 정치체제 분석에서는 혼합정이 안 보여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혼합정이라는 걸 말하는지는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분석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표로 정리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고전적인 이 6가지 구분인데 1인 지배가 있고 소수 지배가 있고 다수 지배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선. 그래서 정치체제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각각 좋은 형태와 나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인 형태 중에 조금 좋게 되면 그걸 군주정이라고 하고 1인 지배 중에 나쁘게 된 형태가 참주정. 그러면은 소수 지배 형태 중에 조금 좋게 운영되는 형태가 귀족정. 나쁘게 운영되면 그걸 소수 과두라는 게 머리도 짜고 적을 과자예요. 저게. 그래서 적은 사람이 지배한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이걸 과두정이라고 하고 다수 지배의 형태 중에 좀 좋게 되는 것을 민주정, 더욱 나빠진 것을 중우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우정에 가까워진 민주정의 혼란상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좀 거울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중의 포고는 폭군의 칙령과 상통하는 것이며 선동가와 민중과의 관계는 아첨하는 자의 폭군에 대한 관계와 동일하다. 폭군과 아부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종류의 타락한 민주정과 제휴한 선동가는 양자가 다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다. 선동가는 모든 사항을 민회에 회부함으로써 민중으로 하여금 법률을 짓밟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간다. 왜냐하면 민중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또 선동가는 민중의 투표를 좌우할 수 있으며 그 민중은 또한 선동가의 제안에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정관의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중으로 하여금 판결하게끔 하자고 제안하며 민중은 그와 같은 권유를 즐겁게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모든 관직의 권위는 훼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민주정은 결코 정치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를 받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것은 법률이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곳에 정치 조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여야만 하고 집정관은 개별적 사항을 다스려야만 하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정치 조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2페이지를 읽을 때 마치 그리스가 아니라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막 착시 현상에 빠지죠. 그래서 놀랍습니다. 고전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어떤 힘이. 근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쫙 내리고 있죠. 지금 3번째 페이지에서. 자, 법률이 정치 조직 위에 있어야 되는데 법률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를 들어 어떤 행정부의 조치로서 1,000만 원 이하 빚을 진 사람은 탕감한다.
이런 말을 막 해요. 지금 이런 태도は 어떻습니까? 예. 법률이 다스려야 되는데 어때요? 집정관이 마구 그 법률적인 행위를 막 해버리는 거죠. 그게 법률로 성립할 수 없는 행위죠.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빚이 다 어떻게 탕감됩니까? 그 특수한 경우를 그냥 법률을 무시하고 해버리는, 법률을 짓밟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직의 권위가 훼손되고 정치 조직이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민주정의 정치 형태라면 선언 포고 명령에 의해 통제되면 안 돼.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의 아니고 선언 포고 명령이란 다만 개별적 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대비되는 것이 혼합정인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이 애매하고 어떤 면에서 알기 어려워서 법치적 민주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냥 그리스어에 가까운 정책, 폴리티라고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폴리테이아가 정치 체제인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지금 6가지 표에 안 보이고 뒤를 읽어보면 이래요. 자, 왜냐하면부터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혼합체는 빈자들의 자유와 보통 귀족의 지위를 겸하는 부자들의 부를 결부시키려는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 그걸 즉 귀족정과 민주적 요소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을 혼합정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그리스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저런 게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받은 그 현대 학자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혼합적 논의는 민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담아 들을 이야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미 로마에서부터 그게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원로원이 유명하죠. 이것이 이제 로마가 왕정을 극복하고 왕정 다음에 공화정이 나왔을 때 원래 귀족정입니다. 귀족들이 그 원로원을 구성해서 다스리는 형태. 로마가 평민이 이제 발전하자 민회가 생깁니다. 호민관도 생기고. 그런데 나아가서 특별한 위급한 시기나 전쟁이나 이런 때에 한시적으로 1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집정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 귀족, 민주적 요소를 이렇게 겸하고 있는 독특한 혼합정적인 정치체제를 띠고 이것이 근대 미국에 보면 가장 전형적으로 닮았습니다. 미국의 기초자들은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죠. 미국의 국가 건립 기초자들은 의식적으로 로마의 이런 체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대에 발달한 로마의 의식적으로 이 정치 혼합적인 정치 체제를. 그래서 집정관에 해당되는 대통령, 원로원에 해당되는 상원, 민회에 해당되는 하원을 갖고 있는 견고한,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검증된 견고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 앞선 영국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화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자유민주 안에 사실 공화의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을 옳게 시행하면 그것은 공화주의, 공화정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의 연원상으로는 왕정 혹은 참주정, 1인 지배, 1인이 어떤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에 반대해서 나타나는 흐름이 공화정이고 그래서 귀족적인 공화정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는 민주적인 공화정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선 혼합체적인 공화정도 있을 수 있겠죠. 혼합체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로마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나오는데 왕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약 200년간 왕정을 하다가 자 마지막 그 보면은 왕의 아들이 마지막 왕이 타르퀸인데 왕의 아들이 루크레티아라는 귀족 자녀 그 딸을 강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그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을 세속 제국으로 보고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대목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정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2회 강의 속에서 조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리버티라는 말과 프리덤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그 제도화된 자유와 원초적 자유를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자유를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컬을 때 더 리버티라고 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 뭐 신체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할 때 프리덤이라고 표현하는, 이 밑에 구분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김홍국 교수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뭐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뭐 어떤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언론의 자유, 한꺼번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자유가 힘겹게 쟁취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유도 또 쟁취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자유들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제일 늦게 온 것이 사실은 보통선거권에 의한 이 민주정적인 참정권입니다. 영국도 거의 20세기에 되어서야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그런 보통선거적인 민주제가 간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공산주의 이론은 민주주의와 독재를 막 섞어버립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같이 보는 그런 그 궤변을 통해서 사실은 뭐 엄청난 독재가 유입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닌의 유명한 국가화 혁명, 레닌은 이제 소련의 기초자입니다. 그래서 그 스탈린에 앞선 사람이고, 이 레닌이 유명한 주저서인 국가화 혁명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인용하면서 마르크스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혁명의 첫 단계는, 둘째 줄을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도구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파악에 따르면, 자, 레닌, 민주주의는 셋째 줄을 보시면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마지막 줄 쪽에 보시면 조직체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마치 독재 기구처럼 등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가 정당화되냐? 마르크스 다시 보면 이행기가 놓여 있는데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가기까지 이행의 시기가 있는데, 그 이행의 시기는 어떻게 돼요? 셋째 줄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그러니까 독재를 정당화시켜버리고, 자기들로서는 이 독재가 서슴없이 왜 쓸 수 있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위에 보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 독재는 다른 말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예요. 이런 언어의 이 대혼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이 아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독재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타락 때문에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면 엄청난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 민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로 막 끌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도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막 써놓는 것이, 전혀 의식에 자기들은 껄끄러움이 없는 거죠. 마구 독재를 해도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에서, 자, 이 베르그송이라는 분을 보겠는데,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 옛날에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조금 덜 보시는데, 우리 맹주성 단장님께서 프랑스 최고 그랑제콜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이 프랑스가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유럽에서 아주 뭐 중세에는 최고를 자랑했고, 그런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몇 학자 꼽으면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20세기에 유명한 프랑스 학자가 많지만 그들이 다 뭐 거의 몇 최고의 프랑스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거의 들 수 있는 사람이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르그송의 주저서 중에 만년에 하나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대 민주주의의 바탕에 기독교 전통이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변치 않고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그가 절대적이라 간주한 의무들을 지키며 의무가 권리를 주는지 혹은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대적인 것에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칸트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된 시민은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이다. 따라서 시민들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이론적인 민주주의는 이와 같다.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며 이 두 적대적인 자매를 그들이 자매라는 것을 회상시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형제보다 높이 놓음으로써 서로 화해시킨다. 이러한 관점을 공화정의 자유명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낱말, 즉 형제가 다른 두 낱말들,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된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 박애라 그러죠. 박애 그걸 이제 형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보면은 게다가 1791년에 프랑스 인권선언의 모델로 쓰여진 미국 독립선언, 그게 앞섭니다. 그것은 청교도의 반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는 것 등등을 자명한 사실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적 형식들의 애매함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반대 의견들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의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무시한 데서 온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에 기독교 전통이 바탕하고 있고 만일 이 기독교 전통을 잘라내거나 억압해버린다면 그 민주주의는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것이 무신론으로 민주주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공산주의로 치닫게 되는 것을 이미 20세기 초에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인간의 존엄, 인권, 또 보면 대표적으로 재산권은 옛날부터 오지만 자유민주정에 이르러 더욱 확고하게 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3대 자유,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너무 많이 이렇게 무슨 자유 하니까 오히려 막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쪽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원적인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몸에 대해서 우선 신체의 자유가 굉장히 근원적이죠. 그래서 신체를 함부로 뭐 훼손하거나 함부로 주거 이전을 주거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함부로 구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횡행하다가 근대적인 자유가 확보되면서 함부로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의 영장주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제 정신 같은 거, 언론의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의 자유가 굉장히 근원적이고, 언론, 표현의 자유, 그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학문의 자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언론 기관을 오늘날 방송 장악하고, 사람들 계속 세뇌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다 자유를 근원적으로 억압하는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혼과 관계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유럽의 자유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을 확보하는 엄청난 싸움이었죠.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고, 그걸 통해서 여러 자유들이 더욱 견고하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보다 심화된 논의를
편 그 유럽 학자들은 이제 사회 계약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한량 없어서 조금 이제 축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홉스와 로크라는 사람인데 조금 대립됩니다. 둘 다 사회 계약을 말하는데 그 뭐냐 하면 요점은 우리는 이제 로크를 따를 거예요. 로크의 전통을. 로크는 계약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그런데 홉스는 사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계약 형태고 그 계약이 붕괴되면은 이렇게 사회가 깨지기 때문에 계약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다 사회계약을 왜 생각하냐면 그 보다 높은 권위를 어떻게 형성하냐 이런 거예요. 인간이 보다 높은 정치적인 권위, 사회 정치적인 권위를 어떻게 형성하냐. 그게 어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홉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원시 상태에서 유명한 말로 만인에 대한 늑대라고 해서 원시 상태에서 서로 너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질서를 창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출된 질서 권력자, 이 상위 주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돼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홉스, 먼저 있었던 홉스의 논입니다. 그런데 이를 발전시킨 로크는 그걸 핵심 개념은 위임이에요. 위임. 그러니까 트러스트라고 신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급 권위가 없이 살다가 때로는 자유롭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그렇게 살다가 상급 권위를 창출할 때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준 거라는 거죠. 신임을. 그런데 만약에 그 신임을 침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위임을 했던 사람이. 그 재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주거나 다른 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보다 타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신라의 초기를 보면 왕이 없이 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급 권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왕을 추대해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고려 왕조가 됐죠. 1000년이나 갔지만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백성들이 신라 왕조에 주었던 신임을 거두어 드린 거죠. 그리고 고려 왕조에 다시 그 신임을 준 거고 다시 500년을 간 것이죠. 자, 마지막에 조선조에서 조선조의 신임을 거두고 그 다음엔 이제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나아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신임을 다른 우리 자유민주 공화정적인 체제에 주게 된 대한민국의 건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구한말의 그 광무계약에서 이런 식의 기초적인 사회계약의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대비되게 인권과 자유를 권력투쟁 수단으로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내세우고 또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이런 태도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일부 강의에서 제가 그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그 베르그송의 논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 말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은 제한된 남자 시민들만의 이렇게 민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근대 민주정은 그렇지 않죠. 그 범위가 아주 보통 시민들 일반으로 완전히 확대되었죠. 이렇게 확대되는 바탕에는 아까 전에 그 천부인권 그 말씀 나왔던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이 시각이 굉장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이 역사적인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되었던 서구에서 그래서 근대 민주정이 자유민주정이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사의 정방향과 관계해서 그 크게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게 왜 젊은 사람들은 또 인간은 전체주의를 향하는 어떤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꼭 저렇게 갈까? 분명히 거기에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그 내재적 경향과 어떤 취약성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방향을 보는 세 가지 유명한 어떤 시각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긴 서구, 동양 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정의 어떤 문명사적 흐름을 보고 그리고 자유통일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를 향하는 내재적 경향 부분에서 이제 하이에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수렵 채집하던 그때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그걸 밴드라고 합니다. 어떤 규모이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녔고 생존에 너무나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랜 시기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볼 때 그게 유전적 문화적으로 그런 집단주의 인자가 사람에게 굉장히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주의로 향하는, 그래서 불평등을 참지 못하는 조그만한, 그래서 굉장히 평등주의적으로 모든 걸 산술적 평등주의적으로 확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선동가는 이것에 불을 지르기 쉽겠죠. 이용하려고 하기 쉽고. 그리고 또 이게 큰데 특히 젊은이들이 잘 빠지기 쉽습니다. 뭐냐면 인간에게 이 유토피아적인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 아주 이상향적인 세계에 대한. 그래서 이 저쪽 헤겔 철학이나 그 이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흔히 하는 말에 총체성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완전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전체주의적 용어가 되면 합일적인 공동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완화시켜서 표현하면 자꾸 이제 공동체를 심하게 강조하면은 그리로 이렇게 너무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 것. 자유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개념은 살릴 필요가 있는데 자유를 굉장히 쉽게 괄호치고 공동체로 가면 이건 저리로 굉장히 전체주의로 흘러가기 쉬운 그게 있습니다. 경향이. 자, 그러면 이런 유토피아적인 열망에 대해서 이걸 문학 연구하신 김윤식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이걸 황홀경의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황금 시대를 향한 꿈이라고 이렇게 푸시는데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의 악령이라는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혁명가라는 것을 아주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바탕을 이룰 텐데요. 이 대목 속에 나오는 그 그림이 이겁니다.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의 고전적인 아주 오래된 16, 7세기경일 거예요. 이시스와 갈라테아라고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이 소설 대목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긴 장편 소설 중에 우리가 스타브로긴의 고백이라는 삽입되어 있는 액자 같은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스타브로긴이 주인공입니다. 이반 스타브로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몇 페이지를 읽어보겠는데 서구 문학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실로 뜻하지 않은 꿈을 꾸었다. 이런 꿈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드레스덴의 화랑에 클로드 로랭의 그림이 진열되어 있었다. 카탈로그에는 아시스와 갈라테아라고 돼 있었지만 나는 항상 황금시대라고 불렀다. 자신도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전에도 이 그림을 본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사흘 전에 지나던 길에 본 것이다. 아니,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일부러 화랑을 찾았던 것이다. 드레스덴에 들른 것도 필경 그 때문일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그림을 꿈에 보았는데 그것이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사실처럼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그리시아의 다도해의 한 모퉁이로서 애무하는 듯한 푸른 파도, 크고 작은 섬들, 바위, 꽃이 만발한 해변가, 요술의 파노라마와 흡사한 원방, 손짓하여 부르는 듯한 낙조,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이다. 이곳에서 유럽의 인류는 자기의 요람을 되새겼던 것이다. 이곳에서 신화의 최초의 정경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지상의 낙원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네들은 행복에 겨운 마음에서 잠에서 눈을 떴다. 숲풀은 그네들의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찼고 신선한 힘이 넘쳐 흘러
단순히 즐거움과 사랑에만 쏟았다. 태양은 자기의 아름다운 어린애들을 사랑스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섬이나 바다에 빛을 내어붓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꿈이며 위대한 미혹이다. 황금시대, 이것이야말로 이 지상에 존재한 온갖 공상 속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것이지만 인류는 그 때문에 평생 온 정력을 다해왔고 또 그 때문에 온갖 희생을 바쳤다. 그 때문에 예언자도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었고 살해되었다. 모든 민족은 이것이 없으면 살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죽을 보람도 생각지 않는 성 싶었다. 나는 이와 같은 느낌을 이 꿈속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체험했다. 나는 사실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몰랐다. 잠이 깨어 문자 그대로 눈물에 젖은 눈을 떴을 때 바위도 바다도 낙조의 비스듬히 내리쬐는 광선도 눈앞에 선하게 보는 듯한 감이 들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행복감이 가슴을 찢듯이 스며왔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나의 조그마한 방의 창문에서부터 그곳에 나란히 올려놓은 화분의 녹음을 통해 낙조에 기울어진 광선이 두터운 다발을 만들어 나에게 밝은 빛을 안겨주었다. 나는 지나간 버린 꿈을 되찾으려고 버둥대면서 재빨리 두 눈을 감았다. 이 부분까지만 제가 보겠는데요. 이 대목의 앞뒤가 사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앞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꿈을 꾸고 뭐 이거를 하는 것이 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면 귀족 청년인데 어디 그 평민의 집에 하숙을 했다가 그 평민의 어린 아주 뭐 20살도 안 된 그 어린 딸애와 이 딸애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가 없는 때에 이 어린 딸애에게는 이 귀족 청년이 굉장히 흠모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어린 딸애가 철없이 이렇게 이 자기를 이렇게 안겨오는 거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후에 그 딸애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그 열병에 시달리고 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죽였어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다가 거의 미친 듯이 이렇게 자기 방 앞에 나타나서 눈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스타브로긴을 보면서 턱으로 이렇게 막 응징하는 듯한 턱짓을 하면서 조그마한 주먹으로 자기를 때릴 듯이 이렇게 하다가 돌아갔고 그러고 뒤에 목을 메어 죽어요. 자살해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이 스타브로긴이 자기도 약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거로 나옵니다. 스위스도 갔다가 뭐 아시아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막 나는 뭐 그 선악을 넘어선 그런 세계로 막 가고 싶다. 막 이런 자기는 그런 걸 넘어선 마치 니체 철학처럼 그런 제목처럼 막 그런 상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나와요. 이 대목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런 소위 황금 시대에 대한 이 꿈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그 소설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게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게 있었고 이 악령이라는 제목은 실화에 바탕하는데 러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화가 이 소설의 줄거리기도 하고 어떤 소위 짜르제를 타도하려는 혁명 조직이 이 스타브로긴이 그 두목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스타브로긴을 신처럼 받들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중 혁명 조직 중에 좀 왕따처럼 된 사람을 공동으로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요. 그러니까 그럼 그 조직은 굉장히 견고해지겠죠. 공동살인자들이죠. 그게 이 소설의 모티브고 그래서 제목이 악령이에요. 근대의 혼란상을 아주 이제 파헤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명작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만약 플라톤이 그 국가에서 이상향처럼 묘사한 걸 현실에 실현했다면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다 해체되어 가지고 공동 막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이 한편으로는 대의 황금 시대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다른 것까지도 작용합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유는 이제 책임을 부과하니까 그게 다 버거워요. 그러니까 뭐 도피하고 싶어요. 책임에 대한 어떤 방기와 피로감이 있어요. 시민적인 책임 행사하기가 어렵죠. 자, 우리가 이런 데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나라 걱정하고 집회도 나가고 심지어는 이런 강의까지 들으러 오시고 때로 그 짐이 너무 무겁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걱정 팽개치고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전체주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에 대해서 방어가 미흡해지고 안일함과 용기가 부족해지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만해지고 오만에는 물질적 어떤 번영에서 그 뿌리가 되는 감사를 잊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전체주의는 교묘하게 통일전선 전술을 쓰고 그래서 이쪽 진영을 더욱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쪽은 권력술로서 흑수를 예사로 쓰기 때문에 거짓, 낯두꺼움, 후한무치 이런 것이 극대화되고 그러면 광장은 군중화되고 모든 것을 도구화해서 이용하고 그게 유틸라이즈라는 뉴스와 대비되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 그냥 마구 이용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 자, 그러면 이런 그 취약성이 있을 때 우리가 역사의 방향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때로 전체주의가 소련, 중국, 전체주의가 때로 그리스에서도 스파르타가 아테네 연맹을 이겼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 국가에서 상당히 그 스파르타 체제에 가까운 민주정적이 아닌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근데 플라톤은 곧 이제 만년이 되기 전에 바꿨어요, 입장을. 자기가 그런 걸 실현해 보려고 시칠리아 섬까지 가서 해봤는데 철인왕이 되는 게 아니라 참주가 되더라. 이런 걸 몸소 겪고 사람이 철인왕 적이 되는 게 해답이 아니라 법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저서의 제목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끝이 아니고 플라톤의 마지막 종착역은 법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서구의 유명한 헤겔로 대표되는 자유의 확대 발전으로 보는 시각, 또 동양의 또 이와 대비되는 동양은 옛날부터 아주 그 옛날을 존중하는 게 있어요.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숭상한다, 옛날을 이렇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는 현대학자로 오래된 현대학자지만 토인비의 유기체적인 문명사관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겔을 보면은 역사 철학 강의라는 책 앞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공식화합니다. 그 첫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사란 자유의 의식에 있어서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진보를 그의 필연성에 있어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헤겔은 프랑스 혁명에 감격한 사람이고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된 그 자유의 발전, 프랑스 혁명으로 표상된 자기가 봤을 때의 진보의 방향이 세계사의 방향이고 거기서 거의 세계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동양인은 한 사람만 자유, 황제죠.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제한된 시민, 약간의 사람만 자유. 우리들, 근대 유럽인들은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자유,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임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역사에 부합하는 면은 있죠. 근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도식화시킵니다. 이게 동양을 너무 무시한 시각으로 비판받기도 하는데 우리 그 신라의 우리 삼국사기 앞부분을 보면 반드시 이거는 아니죠. 한 사람만 자유. 그런데 이제 이런 좀 단순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마지막 구절 보면 궁극 목적은 신이 세계에 구현하는 목적이다. 이 자유가. 그래서 위에 둘째 줄 보면 이 자유라는 궁극 목적이 세계사의 영위의 목표다. 이렇게 자유의 발전으로 봅니다. 이 헤겔의 시각을 당대에 굉장히 계승한 유명한 학자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 석학인데요. 그래서 그 자유의 확대 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역사의 종언이라고 해서 이런 왜 종언이 되냐면 헤겔도
자유의 발전인 자유민주정이 거의 극치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동양에는 그 대비되는 것이 하은주, 이렇게 옛날 그 3대라고 그러는데요.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은주를 높이는 게 동양에 유명합니다. 3대를 이상화하고 요순임금 막 그러고. 그런데 요순임금은 이제 하나라보다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은주 3대보다 더 전, 요순이 더 존중되니까 옛날로 갈수록 막 존중되는 게 있어요. 옛날을 굉장히 숭상합니다. 그래서 그 후는 막 쇠락하는 것이고, 그 이상적인 옛날로 접근시키려는 것이 이렇게 의식 있는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공자에서 보여주는 논어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보면요. 자왈 선진어 예악 야인야요 후진어 예악 군자야니 여용지즉 오종 선진이라, 이런 대목인데, 뜻은 공자가 이제 선진이 이 뭐냐면 아주 옛날을 말합니다. 하은주보다 더 옛날, 3대보다 옛날에 예약에 있어서 그때는 마치 들에 사는 사람들처럼 거기는 소박하죠. 그 다음에 후진, 하은주 3대는 예약의 군자다. 그때는 문질 빈빈이라고 해서 아주 예약이 융성한 때다. 그런데 자기가 만일 그걸 쓴다면 나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선진을 따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주나라 때의 문물을 굉장히 높인 분인데 그보다도 더 옛날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상고라는 태도가 굉장히 뿌리 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자유의 발전도 좌익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변용되어서 이용돼요. 어떻게 이용되냐면 그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발전이 아니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이다. 마지막은 자유민주정의 극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역사의 극치다. 이런 식으로 변형돼 버려요. 그리로 가는 것이 세계사의 일관된 방향이다. 또 이 상고 논의도 저쪽 좌익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원시 공산사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공산사회로 가고자 한다. 또 옛날 동양의 대동사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더불어란 말이 나오네요.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이 공동체 사회, 대동사회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 막 돼버려요. 공자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이게 그런 식은 아닌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고려해 볼 시각으로 문명을 생각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락하는, 그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탄생했다가 성장해서 극치를 누리다가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좀 쇠락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성장했다가 이렇게 쇠락하고, 또 그리스 로마 문명도 성장했다가 쇠락하고, 근대 유럽 문명도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때인가 이렇게 탄생 성장, 뭐 쇠락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를 이런 문명들의 이런 탄생 성장 쇠락의 어떤 복합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 변경인데요.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고 성장하는 것은 항상 기존 문명의 센터가 아니라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시작부터가 이집트가 아래 나일강 하류가 아니라 나일강 상류에서 이집트 문명이 자라나는데, 나일강 상류는 고대 인류로 보면은 아프리카 쪽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토인비 같은 사람 볼 때는 이 넘어오는 거는 거의 그 당시로 봐서는 지구 끝으로 쫓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오늘날 볼 때는 나일강 상류에 뭐 이렇게 관계도 해놓고 막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당시 수렵 채집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일강 쪽 사막 있고 한 데로 쫓아내버리면, 그리로 가면 거의 죽어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에 밀려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개척한 게. 그게 관계 농업 문명을 개척한 거죠.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변경에서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이렇게 자라난다고. 변경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분이 볼 때 가장 변경 중에 이게 변경이 중첩됐어요.
이집트 쪽으로 봐서도 변경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기 이라크 있는 그쪽에서 봐서도 변경이에요. 두 문명의 변경이 중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강력한 이게 새로운 문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기초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변경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자라나는 게 그 고난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그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창조적으로 극복한 그런 곳에서 그런 변경에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그렇게 보면 그리스 로마도 이집트 문명의 변경인 크레타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스가 크레타는 이집트로 볼 때 동떨어진 섬이고 변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자체도 기존 문명의 변경에서 새로운 문명이 자라났고 또 유럽도 그리스 로마가 볼 때는 사실은 변경이었는데 또 영국도 유럽 대륙에서 볼 때는 변경이었는데 심지어 미국도 영국에서 볼 땐 촌이죠. 그랬는데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이러한 문명의 이 흐름으로 볼 때는 변경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자, 이 자유민주 문명이 자라난 저쪽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전통이 근대 유럽에서 합쳐져서 강력한 문명으로 자라나서 가장 발달한 게 영미로 갔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걸 발달한 걸 아주 체화하시고 대한민국이 여기 섰죠. 그 흐름에서 전체에서 변경이죠. 굉장히 변경이고 전체주의 블록과 완전히 최전선에서 딱 마주쳐 있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인비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그 조건이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정을 다시 한번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참 이런 강의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테와 보카치오 두 사람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15년간 문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학으로서 우선 읽은 거거든요. 단테의 신곡,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고전적인 그 문학 작품인데 그런데 이 더듬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과 30년 차이에 불과하고 보카치오는 단테의 전기를 쓸 정도로 당시로 보면은 완전한 동지고 뒤엉켜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르네상스고. 근데 앞으로 지금 두 개를 읽어보겠는데 읽어보고 그 간극에 대해서 오늘날은 뚜렷이 보여요. 그 간극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21년에 완성됐다는 신곡의 한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가 세상을 훌륭히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늘 두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황제와 법황은 각기 현세의 길과 신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빛이 다른 빛을 지우고 칼과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로 합체되어 버렸다. 이 양자가 연결되어서는 아무래도 잘 될 이치가 없다. 합쳐지면 서로가 무서운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교황파로서 자유를 옹호하는 단테의 분명한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테는 그러면은 기독교 다 없애라 이런 식의 태도가 없죠. 그리고 신곡 자체가 틀이 지옥, 천국편 뭐 이렇게 종교적인 틀을 띠고 있는 데서 보도 종교를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런데 보카치오를 한번 보죠. 시작. 스피넬로치오는 상자에서 나와 길게 변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파, 이거야말로 피장파장이라는 거다. 아까 자네가 집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전대로 친구로 지내자. 그것이 좋아. 우리들은 서로가 아내를 따로따로 가졌다는 것밖에는 다른 점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공유로 하지 않겠나? 제파는 그것을 응낙했습니다. 이리하여 네 사람은 세계에서 둘도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아내들은 두 남편을 가지고 남편들은 저마다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느 대목이냐 하면요. 이 앞 대목이 제파라는 사람이 스피넬로치오의 부인과 바람을 피워요. 그랬더니 복수로 스피넬로치오가 제파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데 장소가
제파라는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상자에 가둬놓고 그 상자 위에서 바람을 펴요. 제가 반대였습니다. 스피넬로 치오가 상자에서 나오네요. 반대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자에 갇혔던 사람이 스피넬로 치오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에서 나와놓고 그 다음에 둘이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가 타협해서 놀라운 일을 하죠.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저렇게 두 남편과 두 아내로 살았다. 이렇게. 이게 1350년. 무슨 1960년대 이후에 서구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죠. 1353년 이태리예요. 그런데 보카체오의 데카메론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 뜨거워서 못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단테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이 완전한 동지예요. 이게 뒤엉켜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걸 다 같이 르네상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같이 근대라고 불렀어요. 근대의 싹이죠. 이태리 르네상스. 르네상스의 초기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테의 흐름은 아까 전에 베르그송이 말한 종교혁명, 청교도혁명, 그리고 청교도혁명에 바탕한 근대민주주의 이런 데로 연결되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 보카치오의 흐름은 어때요? 이 사람은 아주 교회 이런 거 다 위선으로 보고 아주 그냥 그 보면 성직자들의 뭐 부정을 묘사하는 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거의 종교 파괴적이에요. 그 세속적 인본주의의 흐름이 여전히 그 장구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서구에. 오늘날 보면. 그 무신론으로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마침내 인간을 우상화하는 북한으로 이렇게 그 흐름이 쭉 이렇게 연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흐름이 이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단테의 흐름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이랑 저 흐름을 이어받은 극단인 김정은 체제랑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상극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를 보면 이 단테와 보카치오의 흐름은 서구에서도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서구 사람들도 구분을 안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이게 이제 근대를 극복한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근대 극복이라기보다는 보카치오의 연장이에요. 그냥 근대 한 흐름을 극단화하고 자기들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은 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근대라고 볼 수 있는 저런 경건한 인문주의,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고 너무 억압적인 것은 아닌 그런 단테식의 거룩한 인문주의, 저런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적인 종교를 반대했던 저기의 흐름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흐름으로 그걸 근대를 극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이 근대에 뒤엉켜 있는 이 두 개에서 어디가 진짜 근대냐. 이게 문명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구조차 이게 동성애로 대표되는 거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정과 반동성애로서 중심을 분명히 잡으면 서양에서 싹튼 자유민주정의 진정한 적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정의 문명사적 흐름이고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의의라는 거, 자유통일의 세계사적 의의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 자유통일은 그 의의가 몹시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 현상적으로 볼 때도 이 민주화 물결은 1차 대전 무렵에 라틴 아메리카에 크게 일어났고 그 다음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에서 크게 일어났고 세 번째로 80년대에 우리나라, 필리핀 등등 크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번 우리가 두 개나 관련돼 있죠. 2차 대전 후랑 80년대. 네 번째 물결 우리가 시작되면은 이게 이어받을 것이 대기 중인 데가 많아요. 분명히 한국의 자유통일, 즉 북한의 붕괴와 북한의 자유민주화는 아랍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랍의 봄, 거기에 그 청년들을 아주 피를 끓게 할 겁니다. 가장 억압적이었던 북한 체제가 끝났다. 정말 요새처럼 보였던 거기가 끝났다. 엄청난 용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거대한 민주화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홍콩에도 아주 강한 자극을 주게 돼요. 홍콩에 뭐 노란우산 이러고 있다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중국 체제와 이게 막 대비되고 바로 근접해 있는 자유민주 체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세계사적 물결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더 멀리를 본다면 어떠냐? 이거는 이제 아주 더 먼 장구한 미래를 본다면은 로마, 중국 같은 것이 이제 구제국이고 영국, 미국과 같은 곳이 이제 신제국이라면은 인류 3000년대를 내다보는 먼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작고 그런 출발하는 나라들에는 정말 롤 모델이고 희망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곳에서도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땅도 작고 그런 곳에서. 자, 그것을 하면 그런 질서가 아테네가 실현하지 못했던 정말 폴리스들의 연합으로서의 어떤 질서, 그런 인류 공영, 이것은 우리 헌법에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헌법의 전문에 인류 공영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광복절 노래에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휴식 시간에 그 보리밭 나뭇잎배 등이 틀어졌는데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광복절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틀었고, 윤용하라는 분이고, 작사는 뛰어난 국학자인 위당 정인보, 납북되시고 사망하신 비극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가사 2절에 두 번째 보면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노래와 보리밭, 나뭇잎배 같은 노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정의 풍부함이고, 그것을 함께 작곡하는 사람 개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정의 풍부함을 버리고 전체주의로 간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나눠 갖겠습니다. 여기 좀 사진을 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실천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우리 발달된 문명의 시각에서나 우리 자유민주정의 뿌리인 기독교의 시각에서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극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우상화해놓고 이 초상을 지금 찢으면은 온 가족을 돌아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 체제. 그 체제에 항의하고 그 체제와 맞서 이 자유민주정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높이고 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찢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돌으시죠? 네, 찢겠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